오케이.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사건이, 큰 사건들이 많았죠. 자, 북미 정상회담, 2차 회담이 결렬이 됐습니다. 뭐, 이런 고차원적인 회담, 우리 이재명 도의사 재판하고 크게 연관은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었죠. 보통 이런 정상회담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실무자들이 먼저 만나가지고 다 협의안 짜고 성명서 다 짜고 두 정상은 현장에 가가지고 커피 티타임 한번 하고 악수 한번 하고 한번 걷고 시민들에게 안녕 한번 해주고 이러면서 서명만 하면 되는 것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색다르고 흔히 있지 않는 협상 결렬이었죠. 아마 트럼프가 상당히 계획적이고 자신의 중간선거의 재선을 위해서 사전 포석으로 미리 깔아놓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중간선거 임박해서 또는 중간선거를 지나서 추가적인 업적을 쌓기 위해 하나의 뭐랄까요, 예비용으로 남겨놓은 게 아닌가. 승부사 기질이 여전히 느껴지죠. 대부분의 정상회담이 결렬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어제는 이재명 도지사님이 어제 재판이 있었고, 뭐 우리 지지자분들이라든가 마음이 이렇게 좀 안타까우신 분들은 이미 신문 기사라든가 영상을 통해서 이미 그 절차를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이 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재판 절차를 계속 경계하고 계속 주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유를 무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이재명 재판은 제가 흥분을 안 할 것인데, 한번 이거 영상 한번 찍고 나면 엄청나게 두통에 시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그냥 빨리,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번 복기를 해보고 앞으로 재판 절차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유를 무로 만드는 엄청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판부가 철저히 기획되고 시나리오되고 기획되고 프로그래밍화된 재판부이다 보니까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짜여진 반대 정파들, 적폐 세력들, 토건 세력들, 경기도에 진입한 규정과 규율, 억강부약을 실현하려는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종횡무진 마음대로 경영을 했던 삼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기획하고 조직화된 이런 재판부가 이미 유죄를 선고하려고 작정을 하고 재판서를 다 써놨어. 그런데 이거를 깨뜨려야 되는 거야. 이것을 완전히 되돌리고 무죄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재명 조사 측도 그러고 우리도 그렇고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깨부수기 위해서 그 주장 하나하나, 증언자 하나하나, 증인자들의 멘트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 수사 절차, 사법 절차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유의미하고 어제 충격적인 이런 증언자들의 발언들이 나왔죠.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을 안 하지 않겠는데, 또 길어지면 또 이 스노카메라 작살나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어제 뭐 내용들 간단히 요약을 해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자, 이재명 도지사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자, 2012년도 검찰 형님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윤세에 형님 스스로가 약을 먹고 있고 정신질환 의심자가 있다고 스스로 고백한 내용이 있었고, 이것을 검찰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했다. 자, 기자 여러분들, 검찰 측의 불기소 처분 이윤서 전문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검찰 측이 불기처분 이윤서를 공개적으로 언론에 배포를 하지 않아요. 예, 자기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불리한 내용이니까.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검찰이라는 대한민국의 사법부, 사정기관의 최고 기관이 자기 입으로, 자기들의 글로 남겨놓은 문서를 언론에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보여줄 수 없죠. 예, 우리도 다 알고 있어. 국민들이. 그 자료들을,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 결론 부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감호 처분 받을 수가 있는지도 검토를 해볼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검찰들 본인들의 입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재명 도지사가 한번 기자 여러분들을 취재를 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하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어제 증인자들이 나왔죠. 증언자들은 저번 동영상에도 말했지만 유무죄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중요한 인물들이죠. 근데 어제 검찰 측 증언자들은 총 4명을 구인을 했고,
불렀고 이재명 측 증인은 한 명이 나왔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근데 저번에도 말을 했지만 증언자의 불출석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유의미하다 제가 말을 했죠. 검찰 측 증언자 중에 한 명이 안 나왔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하고 전문의였습니다. 한 명이 안 나왔고, 자, 어제 그 증언자들 중에는 2명이 성남시청 공무원이었어요. 자, 어제 다뤄졌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첫째, 재판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검사들이 어리버리했다. 그리고 판사가 검사들에게 약간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세 번째, 공소장 일본주의의 주장에 대해서 공소장 일본주의가 제대로 먹혀들면 공소 기각이 돼야 된다고 말을 했죠.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거야. 근데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검찰 측에서 어리버리 대답을 못했다.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했고, 네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쇼킹했던 건데, 경찰들이 증인들을 수사를 하면서 증인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강요하고 이 부분들이 재판장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 수사기관들의 증인들에 대한 협박, 회유, 강압 이런 것들이 재판부에서 증언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판사가 이것을 인식을 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란이 됐던 거는 첫 번째로는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한 핸드폰 있죠. 아이폰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 지금까지 보여준 검찰 측의 이런 공정하지 못하고 억지 기소하고 이런 검찰 수사 과정상의 이런 불공정, 검찰 해유 협박, 증인들에 대한 협박, 참고인들에 대한 협박 이런 걸 봤을 때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똥파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는 주요 원인이 됐죠. 이해 안 가르쳐 주냐? 그러자 이재명 도지사 어제 법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검찰을 믿지 못하지만 사법부는 믿는다. 자,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검찰이 아니고 법원은 믿으니까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하니까 깨갱했죠. 검찰 측이. 자, 이 부분은 그냥 비밀번호를 알려준다 마냐. 이 단순한 걸 넘어서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는 거야. 이 작은 멘트 하나가. 재판장은 기분이 좋았겠죠. 이런 게 하나의 스킬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환부를 해줘요. 환부. 피고인이 돌려달라 그러면 증거물이 될 수 없으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야. 과환부라고 있거든요. 임시로 돌려줄 수도 있고 환부를 의무적으로 해야끔 돼 있거든요. 이재명 씨가 그걸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재판부 측에서 검사 측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기술이 해외에 있으니까 알아낼 때까지 보류를 해달라 하니까 재판부에서 일단은 가처분을 내렸죠. 임시로 가지고 있어라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재명 도지사가 재판이 진행되기 전날에 증인을 할 사람들한테 협박을 했다. 거짓 진술하지 마라, 모의증 하지 말라, 이거 한 것이 증인들에 대한 협박이다. 이렇게 검찰 측에서 주장을 하니까 검찰 측 증언 변호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5년 이하, 그리고 모의 증언을 하면 10년 이하의 중형에 처하게 됐는데,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하는 게 뭐가 문제냐? 죄를 저지르라고 말을 할 것이냐?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형법에 규정된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검사 측에서 또 깨갱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검찰 측에서 증언자들이 중에 아까 3명이 나왔는데 1명은 불출석하고 1명은 전문의였고 2명은 성남시제에서 10년, 20년 이상 근무하는 성남시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자, 핵심적으로 말을 해보면 그 전문의로 나온 사람이 이재선 그 형님이 2002년도에 SNS에 내가 약을 처방을 받았다. 내가 정신질환 의심 증세가 있다. 나는 정신질환이다 하는 걸 SNS에 글을 많이 표현을 했잖아요. 거기서 약을 처방받았다고 지목한 병원 의사야. 전문의야. 자, 그 전문의 이 사람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야. 나는 안 했어. 이재명 형이 그냥 SNS에 그냥 글 처방을 받았다고 그냥 쓴 것이고 나는 이재명 형 이재선 씨를 만난 적도 없다. 심지어 2014년에도 안 만났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 이재선 씨 정신질환 상태를 알게 됐냐 하니까 2014년도에 이재선 부인 있죠. 박인복 씨하고 만났는데 박인복 씨가 그 남편의 그 정신병 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알게 된 것이지 나는 이재선에 대해서 약을 처방한 적도 없고 얼굴을 대면한 적도 없다. 다시 말하면 그 대면 부분을 이야기한 거죠. 검찰 측이 요구하는 대면 진단한 적 없다. 이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약을 처방한 적도 없고 대면한 적도 없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것이고, 문제는 성남시 공무원 직권남용죄로 지금 기소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를 캐기 위해서 성남시 공무원 둘을 불렀는데, 여기에서 이제 유의미한 증언자들이 증언이 많이 나왔죠. 검찰 측 증언자들이라는 거죠. 이 성남시 증인자들은 검찰 측 증언자들이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려고 부른 애들이야. 이 사람들이 불려나온 이유는 뭐냐면 악성 민원에 시달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재선 씨에 대한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진술서를 받았잖아요. 성남시에서. 이 진술서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진술서를 받았냐, 이걸 묻기 위해서 이 공무원들을 증언자로 불러온 거야. 그런데 그 증언자들이 다들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냥 워낙 성남시 시청에서 유명한 분이었다. 악성 민원도 많고 전화 받자마자 고래고래 욕부터 하고 고함 지르고 막무가내로 뭐 너를 탄천으로 보낸다, 인사조치를 하겠다. 다른 동료들이 당하는 것도 많이 받고 워낙 그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민원 그 부서에서 그냥 단순히 민원 대처 요령, 민원 대응 요령, 민원 해결 방법 이런 걸 확인하는 줄 알고 그냥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냥 했다. 2명 중에 1명은 심지어 기억조차도 나지 않았다. 나지도 않는데 경찰 조사 나와서 그 진술서를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기억이 났다. 그 정도로 뭐 대단한 사건도 아니고 진술한 기억도 안 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검찰 측에서는 이재명이가 지시해서, 이재명이가 비서실에 지시했고, 비서실이 어떤 민원 부장이나 이런 애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담당 말단인 이런 공무원들이 그 지시를 받고, 그러니까 비서실이든 아니면 그 상급자든 어떤 지시를 받고 의무에 없는 일을 했다, 이걸 이끌어내려고 했던 거죠, 검사 측에서는. 그런데 당일날 검찰 측 증언자로 나온, 이재명을 공격하러 나온 공무원들이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이고 전혀 이재명한테 타격을 줄 만한 증언을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누구 지시로 작성했는지 왜 하는지는 전혀 모르겠고, 그냥 단순히 워낙 그런 민원이 심하고 시장의 형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런 민원 대처 요령이라든가 어떤 민원에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여론조사 의견을 취합한다는 차원의 것으로 알고 그냥 작성했을 뿐이다. 검찰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누가 지시했냐를 계속 꼬치 물었는데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결정적인 불리한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저는 증언을 했는 것이 두 번째 그 수행비서라고 하는 그 증언자가 말한 게 오히려 이재명을 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별로 이 부분을 별로 신경 써서 기억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재판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진술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뭡니까? 자, 두 번째 증언자가 경찰에서 진술을 받았는데 거의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의 진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경찰서에서 진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시간 반이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자, 2시간 반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죠. 거기서 경찰들은 그 피고인이나 참고인, 증인들을 부를 때 먼저 질문지를 다 오더로 다 쳐놓습니다. 뭘 물어볼 것인지. 그래서 참고인이 들어온 시계를 보고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정해진 질문, 이미 준비한 질문을 묻기만 합니다. 신상 명세서 물어보고, 주민등록 물어보고, 자기가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걸 다 타자를 쳐갖고 기재를 하게끔 돼 있어. 근데 이 증인, 두 번째 증인이 총 14페이지를 작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2시간 반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참고인 그 조사서 보면 줄 간격이 한 30포인트 됩니다. 그래서 A4용지 한 장 보면 10줄도 안 들어가요. 10줄도. 14페이지 보면 거의 물어볼 게 없었다는 거죠. 앞에 주민등록증 물어보고, 진술 거부권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면 앞에 2장,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장은 더 이상 진술할 거 있으면 더 하십시오. 지장 찍고 하면 2장 빼고, 실질적으로 이 공무원이 진술했던 건 10장도 안 된다는 소리죠. 10장도. 그런데 이 두 번째 증언, 성남시 공무원으로 나온 이 증언자가 한 중에 아주 핵심적인 증언이 있는데, 이 경찰이 자신이 그 진술서를 쓴 그 내용 자체는 전혀 물어보지는 않더라. 그러면서 계속 물어봤다는 것이 뭐였냐? 누가 지시했냐? 누가 쓰라고 했냐? 누구의 협박을 받고 진술서를 썼냐? 누구의 회의로, 누가 쓰라고 해서 썼냐? 이걸 너무 계속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너무너무
괴롭혔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전국에는 2시간 넘게 시달리니까 증언으로 나온 이 공무원 두 번째 증언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이건 법정 증언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자, 너무너무 경찰이 해유하고 협박하고 하니까 아무나 시켰다고 그냥 말을 해도 돼요? 그냥 내 상급자라든가 아무나 그냥 둘러대도 되냐고 오히려 그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야. 이 경찰한테. 경찰 이름이 소진 경찰이라고 해요. 이 형사. 얘한테 차라리 그냥 아무나 시켰다고 말을 해도 돼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 경찰이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렇게는 마시고요. 이것이 그 현장에서 그 증언이 말을 한 거야. 증인자가. 경찰이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까지 닥달을 했다. 누가 시켰는지 말을 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다. 모른다고 하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2시간간 넘게 나 이렇게 괴롭혔다. 이것이 저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이 검찰 측에서 제시한 이런 참고인 진술서 이것이 다 타락이 돼버려. 신빙성이 없는 거야, 이 진술서가. 왜? 이런 경찰들의 이런 회유와 협박에 의해서 하기 싫은 진술을 했잖아. 제가 그래서 말한 거야. 저번에 이 촬영도 하고 경찰에서 진술하는 것을 재판에서 뭐 말을 바꾸면 뭐 이중죄에 해당된다? 이런 경찰서장이나 했단 놈이. 그래서 개소리라는 거야. 그 멍청한 새끼. 저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해. 경찰에서 한 말을 완전히 지금 뒤집고 있잖아. 내가 했어. 근데 지금 말을 뒤집고 있는 거잖아. 나 하기 싫어 죽겠는데 경찰이 회유하고 협박하고 2시간 동안 계속 진저리 치도록 물어보니까 아무나 시켰다고 둘러대도 되냐고 하니까 이 정도로 내가 말을 할 정도였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 이게 허위 진술이야? 미친놈아? 자, 그러니까 우리 박차원 판사, 전해철 라인이라고 의심되는 이 판사조차도 의아해서 물어본 거야. 회유 협박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진술서 중에 혹시 당신이 하지 말았어야 될 이야기인데 한 말이 혹시나 있냐? 협박을 당해서 한 말이라도 있냐? 오히려 되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 이렇게 되묻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이 증언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겠다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이건 중요한 물론 그 증언자가 뭐 없다, 뭐 바꿀 내용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재판에 이 경찰의 이 수사 자체를 신뢰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하나의 중요한 증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후에 유의미한 증언자들이 또 나오겠죠. 40명을 부른다고 하니까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이재선에게 약을 처방해 줬다고 이 소개시켜준 또 다른 전문의는 또 안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뭐 40명이나 증언자들이 저는 거의 절반 이상 안 나올 거라고 봐. 오히려 첫 기일에 이 전문의가 안 나왔구나. 안 나와도 되나 보다. 불리하고 괜히 불리한 진술이나 어떤 허위 진술을 하거나 했다가 된통 당하느니 불출석 사유서 내고 그냥 회피하자 이런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왜? 이 증언자들은 이 이재명 재판의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 하겠지, 당연히. 자, 이거예요. 이 증언자 2명이 나왔는데 한 명은 그냥 민원 조사 차원에서 하는 줄 알았다. 난 잘 모르겠다. 기억도 안 난다. 그냥 하라고 해서 워낙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어떤 조사 차원에서 한가 보다 이렇게 말했을 뿐이고, 또 한 명 증언도 같은 취지로 말을 했는데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 경찰들이 계속 꼬치꼬치 해유하고 협박하고 겁박을 줘서 내가 포기할 정도의 상태까지 이럴 정도로 나한테 이렇게 닥달을 하더라. 이랬다는 거죠. 회유 협박이 심했다. 이거예요. 자, 경찰이 지금 21세기 2020년을 바라보는 경찰이 한 정치인, 한 지방자치단체장, 아무 죄 없는 정치인을 조사를 이렇게 편중되게 조사해서 쓰겠습니까? 있는 팩트 자체를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회유 협박을 한다는 게 정상적인 공무원의 직무 집행입니까? 얘는 처벌을 받아야 돼요. 이 경찰 누군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정치검찰인 거야. 매수된 경찰이라고 의심이 될 정도의 경찰의 행동 아닙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인 것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미 유죄를 정해놓고 모른다는 증언자, 참고인을 윽박지르고 회유하고 협박해서 2시간 넘게 10페이지도 안 되는 이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편향된 수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거예요.
재판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진실성이 의문이 되니까 오히려 되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증언자한테. 회의 협박을 당했다고 하시는데, 이 증언자님, 혹시 진술서에서 바꾸실 내용이나 하지 말았어야 할 내용을 혹시 말한 게 있습니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회의 협박당해서 말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되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상당히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해요. 다음 공판 기일에 또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증언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어떻게 경찰들이 수사를 했고 어떻게 편향된 수사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여전 현장에서,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서 증언자가 이렇게 검찰 측에서 불러낸 이재명을 공격하러 나온 증인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자, 이렇게 증인자들은 양심에 따라서 현실 그대로를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증인자들은 들으세요. 1심 공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전문의는 아마 자기 스스로가 아마 반성을 아마 몸에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안 나오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자, 이재명 측 증인자로 나오신 분은 뭐냐면, 증언자로 나오신 분은 뭐 성함을 말씀드려도 되겠죠? 이재명 도지사님 증언자로 나오신 분이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죠? 현준옥 당시에 경인일보 기자님이라는 거야. 경인일보 기자님이라는 거야. 근데 참 이분이 대단하신 게, 이재선과의 그 친분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 녹취 기록을 테이프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현장에 기자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녹음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담당 사무실에서 이재선 씨와 통화하면서 나눴던 통화 내용을 다 녹음이 되어 있는데 그 테이프를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야. 직접. 그리고 그 전화기를 가져왔다는 거야. 증거물로. 대단하시죠? 그러면서 검찰 측에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자, 검찰 측에서는 자, 이 현준옥 당시 경인일보 기자의 진술, 이재명 측 증언자니까 이 기자님의 증언의 신빙성을 타파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했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쓴 신문 기사라든가 이분이 뭐 증언해준 내용에 대해서 반박 주장을 한 거야. 어떤 걸 물어봤냐면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재선 씨가 약을 먹고 있다는 이런 사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당시에 뭐 이런 이재명과 이재선 씨 사이에 있었던 이런 대화 내용을 오래된 일인데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그 기억할 수 없다. 이런 기억의 선명성이라든가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타파를 하려고 검찰 측이 계속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경인일보 기자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 자기는 기자니까 당연히 취재를 하려면 녹취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문제는 이 경인일보 기자님이 이재선 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임 성남시장의 부정 비리 비프, 분당 파큐 사건부터 해서 통은 세력과의 이런 뇌물, 이런 청탁이나 부패 혐의로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이재선 씨가 뭐 시끄럽게 하고 하니까 취재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재선 씨하고 친분이 있었는데 이재선 씨가 약간 정신없는 발언도 하고 약간 이상적인 행동을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경인일보 기자님이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자기 처남이 정신병으로 인해서 질환 증세로 인해서 자살을 했다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지만 집안에 이런 정신질환 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고 있으면 집안이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당연히 이 기자 입장에서는 이재선 형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선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메모도 하고 그 다음에 녹취도 했다는 거야. 검찰 측에서는 왜 녹취를 했냐 이 부분도 계속 따졌다는 거야. 근데 가만히 이 기자 정신을 볼 때 당연히 녹취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 경인일보 기자의 개인적인 독특한 이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재선의 그런 행동 거지, 약 투약 사실, 이재선이 한 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죠. 왜냐 그리고 성남시에서 터진 이런 큰 부패 사건에 가장 시끄럽게 말을 하고 있는 이재선의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이런 반방 논리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 경인일보 기자가 테이프까지 갖고 왔어. 녹음할 수 있는 그 전화기까지 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 경인일보 기자님의 진술은 신빙성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이재명 측 증언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독특한 경험, 이것을 정확하게 취재할 수밖에 없고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는 이재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던 이유, 이 처남이 자살을 했어, 정신질환으로. 얼마나 그 쇼킹한 경험을 했겠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이재선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렇게 증언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백기주라는 이 아까 용인 정신병원 의사가 검찰 측 증언으로 나와서 이재선에게 약을 처방한 적도 없고 이재선을 대면한 적도 없다고 했죠. 근데 이 백기주하고 이 기자님하고 이재명이하고 세 명이 술을 마신 적이 있었다는 거야. 2002년 당시에. 그때 이 백기주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한테 이재선한테 약 처방해준 거 잘 먹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기가 들었다. 이걸 지금 진술한 거야.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야 그때 수십 년 된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을 하냐 하니까 이 기자님이 그랬다는 거야. 2002년도면 2010년도, 2012년도 이재선 형님의 정신질환 증세가 논란이 되기도 10년 전 사건이잖아. 2002년도. 그럼 2002년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이재선 형님은. 검찰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2002년도도 어떻게 그 사실을 기억을 하느냐 하니까 이 검찰 당시 그 신빙 기자였겠죠. 신빙이 아니고 한 6년 정도 기자 생활 할 때의 이 사건이라는 거야. 이 백기주, 이재선이에게 약 처방을 안 해줬다고 말하는 이 백기주 용인 정신병원 의사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아니었죠. 변호사 시절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친분이 있었던 거야. 한 명은 이재명을 옹호하는 증인으로 나오고 한 명은 이재명에게 반박하는 증언자로 지금 현재 나온 것이죠. 운명의 나치판은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 기자하고 이 세 명이서 술을 마시다가 백기주라는 사람이 이재명이한테 얼음이 들어있는 걸로, 그걸로 얼음이 들어있는 그릇인지 모르겠는데 얼음으로 이재명의 얼굴을 때려가지고 이재명에게 피가 흥건히 흘렀다는 거야. 충격적인 경험이죠. 기억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몸 실경이 돼 있고 이렇게 싸웠던 기억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백기주가 이재명 도지사한테 너희 형 약 지준 거 잘 먹고 있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기억을 한다는 거야. 피도 나고 약 지어줬다는 말을 또 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술 먹고 나서 이 백기주를 보내고 나서 이재명 도지사하고 같이 2차로 맥주를 한 잔 더 마셨다는 거야. 근데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니까 이 백기주를 하고 이재명 도지사하고 싸움을 말리느라고 손이 부었는데 손이 뼈가 금이 갔더라. 자, 뼈도 금이 가고 이재명 얼굴이 얼음 맞이하고 피 질질 흐르고 그래 약도 먹었냐고 하는 말도 들었고 2002년도의 사건이지만 기억이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재선과의 그런 분당 파큐브 전임 시장의 부정 비리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재선을 알게 됐는데 이재선의 이런 행동들이 자신의 처남이 정신질환을 의해서 자살을 했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인 경험이잖아요. 근데 이재선의 이런 행동 자체가 너무너무 이상하고 정신질환 증세가 보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기자정신에 따라서 이런 것을 녹취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 테이프를 수백 개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 중에서도 이재선과의 이 통화가 이재선의 행동이 너무나 인상 깊고 이재선이가 또 분당 파크 부패 사건에서 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 차원에서 별도로 보관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테이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이 사건이 2019년 경기도 도지사 사건에서 이렇게 사건화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남시장 시절에도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을 파탄내냐 제거하냐 안 하냐 이렇게까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논란이 되지 않았는데 2019년에 와서 이렇게 문제가 될지 어떻게 알아서 자기가 그렇게 특별 보관을 했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공무원들한테 뭐 협박을 하고 전화 받자마자 뭐 너 누구 뭐 간첩이니 뭐니 협박하고 고성 지르고 뭐 앞뒤 가리지도 않고 욕했다는 거야. 공무원들한테 악명이 자자했다는 거죠. 성남시 자체에 뭐 탄천으로 너를 보내버리겠다,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그러니 이재명의 형이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악성적으로 하니 성남시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재선의 이런 정신질환적 행동에 대해서 재판 뭐 여러 세세한 것들은 여러분들도 뭐 신문 기사를 보면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은 뭐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자,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기자님의 증언은 너무너무 신빙성이 있다. 내가 봐도 이해가 돼. 처남이 자살을 했어.
그리고 이재명이가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어. 그 당시에 그래서 약을 지어주고 잘 먹고 있냐,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는 거야. 자, 이건 거짓말 테스트기를 해보면 되죠. 자, 백기주, 너가 지금 거짓말 하고 있는 거야. 너 허위 증언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이 녹음 테이프에 나와 있는 대로 너가 술 먹은 장소에서 약 지어준 사실이 있는데 지금 약을 안 지어줬다, 이제서는 본 적도 없다, 이거 아닙니까? 너 지금 허위 진술하고 있거든. 이거는 나중에 따져봐야 될 거예요. 이거 거짓말 테스트기를 해가지고 이 경인일보 기자가 거짓말 하는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경인일보 기자의 이 진술 너무너무 신빙성 있지 않습니까? 처남이 자살을 했다니까, 정신질환 증세로. 그리고 녹음 테이프가 100개도 있어, 수백 개가. 그 중에서도 이 케이스 보관된, 너무 특별해서 보관된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어허. 자,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앞으로 재판이 계속 있을 것인데, 어제 재판은 그 똥파리 새끼들, 검찰 측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공격하러 오는 애들도 당황한 법정 분위기였다, 이렇게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검사 측이 너무너무 어리버리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논리적인 주장을 해가지고 오히려 검찰 측 증언자로 나온 애들이 오히려 이재명에게 유리한 발언을 이렇게 발설을 해버리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이 증언자들 때문에 그 증인의 신빙성이, 회유, 협박 이런 것이 법정에서 발설이 된 거잖아요. 예, 검찰 측 증언자들의 이런 발언, 증거들이 신빙성이, 신뢰성이 탄핵이 되고 배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이가 아이폰을 가르쳐주겠다, 법정에는 알려줄 수도 있다, 오히려 재판부가 당황했다는 거죠. 이재명이가 이렇게 나오니까. 자, 앞으로 나올 증언자들이 여기서 유의있게 보셔야 될 부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 측에서 앞으로 많은 증언자들이 나올 건데 자신의 양심에 맞춰서 거짓말을, 이재명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라고 하는 거라고 요청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 측에 이 기획화되고, 이재명도 인식을 하고 있죠. 참고인들을, 증인자들을 회유, 협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국민들도 알고 있고. 그 사실들을 재판부에서 말을 해주세요. 특히 공무원들, 전문의들이야 자기 전문적 지식만 말을 하면 되는 건데, 성남 시민 증언자들로 나오시는 분들은 말씀을 하시면 돼요. 검찰 측에서 이렇게 회유 협박해서 알지도 못하는 거 계속 이재명으로 몰아가도록 강요하는 이런 진술, 회유,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거짓말 하실 필요는 없고, 이재명한테 무슨 거짓말해서 유리한 발언을 하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재명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걸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법과 절차에 진행하는 그 상황만 말을 하면 돼요. 정신보건센터장, 간호사, 보건소장, 알겠습니까? 자, 앞으로 재판 절차가 월요일 날도 진행이 되고 계속 진행될 것인데요. 진실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자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무슨 뇌물 처먹고 아무튼 나쁜 사악한 짓을 했다면 그건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정신질환자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무고한 국민들, 대국민 서비스를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공공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방해받느라 시간 뺏기고 정력을 낭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아. 이건 그것도 공공위험이고 공공의 손해인 거야. 이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복지 서비스,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악성 민원, 수천 건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일을 못하면 이거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야. 사람을 찔러야지만이 손실이, 그렇게 해야지 무식하게 손실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적시에 행정 절차를 처리를 받아야 될 급박한 행정 민원인이 처벌 못해가지고 수백억, 수십억 손실을 받으면 누구한테 손실을 요청해야 됩니까? 이것도 손해야. 사람 찔림을 당한 것처럼. 아시겠어요? 아이고, 제가 또 오늘 또 흥분해가지고 머리가 아픈데요. 자, 이렇게 재판이 진행됐고, 자, 우리는 유를 무로 만드는 장대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절차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신중하고 상당히 스트레스를 주죠.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삭별기정, 그리고 첫 재판이지만 이렇게 드러나는 경찰의 해유 협박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시끄럽게 하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유튜브 개설하셔가지고 이 검찰의 해유 협박 사실이 있죠. 이 부분을 유튜브로 전부 다 방송을 하십시오. 그래서 국민들은 몰라요. 이 재판, 이 세세한 절차를 모르고 결론적인 것만 알게 된단 말이죠. 이재명이 이렇게 주장하더라,
반대 측의 검사들은 이렇게 주장하더라. 이런 부분만 말하지 이런 증인자들이 해외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은 절대로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지지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 채널 개설하시고 트위터 올리십시오. 그리고 공유하시고 이 재판 절차의 불공정성, 문제점, 사정기관의 이런 편향된, 정치 편향된, 기획화되고 프로그램화된 이런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 진행 방향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있고 의지력 강한 모습을 보여준 이재명 도지사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도지사 파이팅 파이어!